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일면 머릿기사로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탈북자분들이 망명 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큼 진척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저 세계 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 겁니까? 그 좀 해명을 드리면은 네. 망명 정부를 세우는 것은 모든 탈북자들의 소망입니다. 네.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망명 정부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시기나 뭐 강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좀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검토 단계에 있고 또 법률가들의 재해석을 기다리면서 지금 조금 느슨하게 가는데 네. 동아일보가 조금 너무 순발력 있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보도했다는 얘기신데 일단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내년 초에 미국 워싱턴에서 가칭 북조선 자유민주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그걸 선포할 계획을 갖고 있다. 탈북 단체장 10명 넘는 분이 의견 수렴을 끝내다. 이 사실은 맞습니까? 대체로 탈북하신 분들 모임이 쭉 있는데 그분들 이끄는 리더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분들 사이에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공감되는 형성이 먼저 이루어진 거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나 뭐 이런 데서는 차이가 있지만 10명뿐만 아니라 3만 명의 탈북자들은 대체로 망명정부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은 편집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요, 망명정부가 내년 초 언제쯤 선언이겠죠? 사실 뭐 실체를 구체적으로 갖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런 선언이 있는 것, 평양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또 다른 선전포고로 받아들일까요? 어떨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테러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미국에서 한다면 어렵겠죠. 상당히 싫어하겠죠. 싫어해서 과거에 황장엽 선생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네. 걸로 나올까요? 한번 글쎄요. 북한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쪽으로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네. 과연 망명정부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네.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망명정부를 만들려면 일단 어느 정도의 정부 조직이 그림자라도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북한의 이 탈북자들의 이런 망명정부 움직임을 지지하는 세력이 또 그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북한 내부에서 적어도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네. 집단적인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이 망명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나라에서 너네 이거 가능성도 있구나. 앞으로 네. 이게 정권이 바뀔 수도 있구나 하고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조건들, 세 가지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미국에서 과연 네. 합법적으로 승인을 해줄까? 네.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름은 네. 망명정부라고 해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탈북자들이 어떻게든 지금 전체 탈북자들이 한 3만 명 드는 거 중에 그렇죠. 단체만도 한 6, 70개 되거든요. 그 중에 네.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한 3, 40개 돼요. 근데 그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좀 우리 연합적으로 좀 힘을 합쳐서 네. 북한의 좀 민주화 그런 것들을 좀 더 다그쳐보자 이런 네. 취지로 만드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그냥 망명정부일 뿐이죠. 근데 망명정부가 된다면요, 뭐 우리가 이제 1919년 상하이에 만든 것 등등을 떠올리게 되는데 일단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일단 주위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 3조 조문을 보니까 자, 이 한반도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헌법 정신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의 땅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가 논의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뭐 얼핏 생각하면 또 다른 권력을 탄생시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북한의 이제 레짐 체인지, 레짐 콜랩스, 김정은 정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 3만 탈북민은 북한을 버리고 나온 북한의 대변자이고 주체 세력이고 말하자면 하나의 핵심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안 세력을 만들어 놨을 때 북한의 네. 어떤 급변 사태가 온다든지 네. 이럴 때도 우리가 이제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에 이식하는데 우리가 협력하는 의미에서 망명 정부이지 네. 이것이 또 새로운 권력이나 뭐 분단 체제의 권력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영토는 헌법 조문상 분명히 북한도 우리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헌법상은 정권이 아니고 네. 폭력 집단이죠. 네. 폭력 집단이 우리 법이 실효성을 잃고 자기들이 조폭이 마치 무슨 취해복권처럼 정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런데 그 헌법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망명 정부 그리고 지금 북한이 또 유엔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국가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만 인정하지 않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망명 정부를 미국에 한다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를 망명 정부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하고 서로 상호 대등한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마치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네. 한국은 그리고 북한하고 동시에 유엔 가입을 한 동등한 대등한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위협을 했다든지 군사적 도발을 했을 때는 네.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네. 평상시에 북한의 정권을 어떻게 보면 레짐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3만 명의 탈북자들이 대신해준다. 북한의 네. 저항 세력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유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도 좀 알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보완적인 체제로서 네. 어떤 그런 연합단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망명 정부를 만드는 노력들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안철 선생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황정엽 선생인데 예. 과거에도 시도가 있었죠. 그렇죠. 저분도 이제 2001년에 망명정부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러다 이제 김덕홍 씨하고 이렇게 좀 결별하면서 네. 저것이 흐지부지 됐고, 또 그 당시 햇볕 정책을 네. 지지하는 정권은 저분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걸 원치 않았고, 뭔가 네. 북한에만 잘 보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분들이 반북 활동하는 걸 억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 7월인데요. 황정엽 선생이 이제 글을 썼는데 친필 서한 내용을 보면 지금 당장 미국 대사관에 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한국을 떠나고 싶고 미국 정부에 망명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망명 문제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반드시 서면 협의를 하자. 전화 사용은 위험하다. 망명의 암호는 돈 문제다. 우리가 전화하지 않고 서면으로 돈 문제를 얘기한다면 이것이 망명 정부 논의가 될 거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군요. 그렇죠. 완전히 비밀리에 이분하고 이제 김덕홍 씨가 같이 왔으니까 네. 또 같이 살 길을 찾다 보니까 망명 문제를 논의했는데 어쨌든 정부나 기관에서는 그 당시 그것을 반대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망명 문제가 충돌하고 그것이 미국 대사관으로 망명하는 네. 문제가 비밀이 새면서 네. 이 두 분은 이제 인간적으로도 결별했고 네. 마지막 날 이분이 사망한 그 장소에도 김덕홍 씨는 네.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네. 이정도 황정엽 이건 네. 예, 저 사건은요. 그 김대중 정부 때지 않습니까? 그때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이 서로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황정엽 씨가 북한 민주화를 하려고 하는 입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입지를 옮기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시도였고 미국에 가서 거기서 하나의 망명 정부 내지는 어떤 운동단체를 만들어서 못다한 꿈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저것을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국정원에서 좀 방해를 해서 못한 사건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기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을 적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요즘의 분위기라면 국가정보원이 탈북하신 분들 보호도 좀 하고 또 탈북을 기획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근데 뭐 제가 볼 땐 이게 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뭐 네. 실제로 국정원이 이들을 뭐 살해하려고 했다든지 네. 그런 건 조금 과잉 반응일 수 있고 네. 어쨌든 뭐 그 기관도 그 당시는 이게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에 맞추려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실제로 좀 보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국가정보원장 신건 원장 고등검사장 출신의 검찰 출신 공직자였는데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 가면 암살당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을 김덕헌 부실장이 펴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미국을 자꾸 공개적으로 가려 그랬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가려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적극 만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분이 미국 비자가 안 나왔고 그 후에 이제 화해하면서 황정엽 선생은 비자가 나왔지만 네. 김덕홍 선생은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가지고 한 3, 4년 만에 비자를 겨우 받아내는 그런 네. 결과도 그 당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을 가게 된다면 황정엽 선생이 미국을 가게 된다면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많은 얘기를 할 것이고 미국도 많이 물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김대중 정부랑 불편했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햇볕 정책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좌파라고 하는 게 반드시 야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김정일이하고 직접 연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실 좌파를 지도하고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 통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친북 반미 분자들이라고 하는 것. 여기 친북하는데 사실 친북이 아니고 친김저일이라고 얘기해요. 이 공조하는 집단의 정책은 뭐인가? 햇볕 정책이다. 자, 이제 김대중 정부에게 불화랄까, 이게 맞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이기를 많이 했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건 이게 큰 틀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어야 될 텐데,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에 바뀐 것도 많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하성재 부국장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자가 탈북 난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서요.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죠. 그래서 5년씩 임기인데 네. 한번 연임을 해가지고 10년이 끝나는 건데 그 후임자가 올해 4월부터 서로 경쟁을 후보자들이 했습니다. 무려 10여 명이 계속적으로 경쟁해서 최근에 5일날 마지막으로 상임이사국 15개,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합쳐가지고 15개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네. 안토니오 구테레스, 네. 바로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분이죠. 네. 이분이 전체 12표로 가장 최다 득표로서 다음에 10월 또는 11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네. 다음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그런 내정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지금 보시는 저 포르투갈 총리 출신이고요. 2000년도에 우리 아셈 그 정상회담할 때 포르투갈 정상으로 참석까지 했던 우리랑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3년 방한했을 때인데 안찬일 소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탈북자들이 북한에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은 뭐 단지 이분이 견해처럼 이렇게 처벌을 받는 정도라면 모르지만 네. 정치범 수용소나 고문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네. 이것이 이제 오늘날 북한 인권 탄압의 하나의 상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걸 피해온 우리 탈북자들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을 인정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타도를 위해서 우리는 뭉치겠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애초에 주장했던 망명정부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분이 2005년부터 약 10년간 네. 유엔 난민기구의 고등 판무관 네. 최고 대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난민들의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난민이 무려 6,500만 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 인구 한 115명당 한 명은 난민이라고 하는 거니까 네. 얼마나 우리가 이 난민 문제가 큰 건가 하는 건데 최근에 와가지고 네.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갑자기 몰살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네. 마치 범죄자처럼 수용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 가는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 유엔 고등 난민기구에 직원을 3분의 1을 줄이고 그 돈으로 가지고 가서 그 구호기금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네. 난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바로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네. 중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대략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으로 온 사람은 3만 명이지만 중국에 와 있는 사람은 그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1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직접 한국 사람이 보호를 하고 있다가 북한으로 되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한국 언론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단속에 걸려서 북한으로 가는 사람은 페나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까 지금 안찬일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용소에 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경제적으로 단순히 어려워서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난민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고 중국에도 그거를 그냥 불법 월경자라고 중국은 계속적으로 해서 넘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과연 새로운 유엔 사무총장의 등장을 통해서 과연 이런 제발 탈북했던 분들 강제 북송만큼 하지 말라는 이 새 사무총장의 그런 신념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유도해내고 네. 확산해서 북한에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망명정부를 초기 생각할 때 그 포함됐던 내용인데 네. 결국 이 망명정부라는 게 뭐 20세기형 황장엽 선생님까지 구심점을 내세우는 게 있고 네. 지금 그 구상됐던 것들은 구심점을 없이 집단 지도 체제로 만들어서
일단 북한에 저런 사실들을 알려주는 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해서 동아일보에 나온 바와 같이 북한에 지금 뭔가 지하 세력, 민중 봉기 세력들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을 주고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지금 유엔이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도 적극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들은 망명정부의 정당성을 거기서 이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찬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